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으로 그들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선조실록에 실려 있는데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당초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매우 빈천하여 꼴을 베어 팔아 생활하였다. 오다 노부나가가 출행할 때 옷을 벗은 채 수레 앞에 누워 있었다. 부하들이 죽이려고 하자 관백이 제지하고 나서서 소원을 물었다. 도요토미가 가난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대답하자 그에게 변소지기를 시켰다. 도요토미가 어찌나 변소를 깨끗이 청소하는지 냄새가 나거나 티 하나가 없었다. 어때 보이세요? 완전 밑바닥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쿠가와하고는 전혀 출신이 달랐고 오다와의 동맹 관계가 아닌 그 아래에 있던 신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통일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오다에 대한 충성심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당시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 충성을 다하기 위해 추운 날씨 겨울에 오다 노부나가의 그때 당시 신발 그거를 품에 안고 따뜻하게 데웠다 그런 소리도 있고. 네, 表情が終わっております。黙れ。戦は敵の面を見てからじゃ。さあ。俺はどういう尻に敷いておったか。 충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 자기 상관인 오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아내와 아들을 그냥 죽이지 않았을까요? 아 너무 냉혈한이네요, 혜성 씨. 아 너무 잔인해요. 정답. 아 너무 잔인해요. 정답. 에? 어? 아 그러니까. 예. 죽였어요? 예, 둘 다 죽이게 됩니다. 아프나 이게. 당시 오다의 기세는 이제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도쿠가와 입장에서는 오다 아래에서 자신이 결백하고 당신에게 충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살아남으려면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됐었던 거죠. 본인을 위해서 가족들까지 희생시킨 거네요. 그게 바로 전국시대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본 후에 오다를 따랐던 이러한 도쿠가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오다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랐던 인물이 있었어요. 오다가 도쿠가의 도움으로 나가시노 전투를 통해 동쪽의 반대파 세력을 잠재웠다면 이후 오다 군대가 본격적으로 교토의 서쪽에 있는 자신의 반대파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도요토미가 나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모리가 가진 넓은 영토를 자신이 차지하고 전국 통일을 눈앞에 두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을 앞장서서 수행하게 된 인물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그런데 결국 오다 노부나가는 전국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응? 그 이유는 뜻밖에도 전국 통일의 길을 함께 했던 가신들 때문이었죠. 왜요? 도요토미의 원군 요청으로 오다는 17,000여 명과 함께 그곳으로 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중 교토에 들러서 3,000여 명의 호위무사들과 혼노지라는 절에서 묵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오다 노부나가의 또 다른 가신 아케치 미츠히데가 출정지에서 진로를 바꿨습니다. 바로 노부나가가 머문 혼노지를 향해서요. 아까 보셨던 그 부채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케치 미츠히데입니다. 에? 그 부처로 맞던 사람이요? 예. 아케치 미츠히데가 오다를 대신한 거죠. 아.
아케치 미츠히데의 반란군과 오다의 호위무사들이 이제 싸우는 모습인데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케치 미츠히데의 부하고요.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오다는 전국 통일을 코앞에 두고 결국 부하의 배신 때문에 할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네, 노부나가의 뒤를 이을 한 인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 맞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웠던 가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화장실지기? 변소지기. 변소지기에서 갑자기 이제 전국 통일을 그렇죠. 와. 이신출세의 어떠한 대명사가 되는 엄청난 거죠. 출세네요, 진짜. 그렇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이러한 천금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다 노부나가의 사망 소식을 듣고 3일 만에 철군하기 시작을 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노부나가를 죽인 배신자가 있는 교토를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하고 있던 비츠 다카마츠 성은 교토에서 약 200km나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도요토미는 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일주일 만에 주행하는 강행군을 펼치게 됩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영주들과 무사들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살아있다고 거짓 소문을 내서 무장들을 교토로 불러 모은 겁니다. 한 반면에 아케치도 친밀했던 영주들과 장수들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거절당하게 돼요. 왜냐?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노부나가가. 그 결과 4만 명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군대는 16,000여 명의 아케치 군대한테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도요토미는 오다 노부나가가 죽은 지 12일 만에 단 12일 만에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되죠. 오다의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 아케치 미츠히데와 싸움에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첫째 아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후보는 둘째 아들 노부카츠, 그리고 셋째 아들 노부타카, 그 다음에 마지막 손자인 히데노부, 이렇게 3명 정도로 추려졌어요.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 중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후계자로 내세운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겨우 3살밖에 안 된 오다 히데노부였어요. 어려서 또 했구나. 그렇죠. 어릴수록 자신이 내세웠을 때 그걸 휘두를 수가 있잖아요. 예, 오다의 셋째 아들인 노부타카는 당연히 이러한 결정에 불만을 갖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따라서 그것에 반기를 들었는데 그 결과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노부타카 역시 할복으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왜? 노부카츠도 1584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향해서 이제 반기를 들게 되죠.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노부카츠가 후계자가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대의 명분을 걸고 지원을 하게 되죠. 결국 전쟁은 오다 히데노부를 등에 업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오다 노부카츠를 등에 업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즉 반 도요토미 진영으로 나뉘어서 이뤄지게 됩니다. 저렇게 경쟁하는구나, 예. 이제. 그리고 이 두 진영은 일본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해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나뉘어진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전투가 벌어진 곳은 과거 노부카츠의 아버지, 즉 오다 노부나가가 세력을 키웠던 오와리의 북부 지방. 오다의 고향이자 협곡과 산으로 둘러싸인 군사적 요충지인 이곳에서 전국의 주도권을 두고 과거 오다의 가신들과 아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결승전이네요. 그렇죠. 도요토미는 어떻게 이 팽팽했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때 도요토미 세력은 좀 전세가 밀리고 있었어요. 잘못하다간 노부카츠를 등에 업은 도쿠가와에게 모든 걸 뺏길 위기에 처한 거죠. 오다의 둘째 아들 노부카츠와 단독으로 화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 아예 싸울 명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와. 결국 도쿠가와도 어쩔 수 없이 도요토미와 화해를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도요토미는 규슈 지역과 시코쿠 지역을 평정한 후에 지방의 방랑까지 진압하면서 대대로 살고 있던 이에야스의 근거지를 강제로 빼앗고 낯선 에도로 영지를 옮기게 이제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1590년 결국 오다 노부나가도 이루지 못했던 전국 통일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뤄낸 겁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옮길 때만 해도 사실은 당시에 에도는 집이 100여 채밖에 없었던 좀 이렇게 늪지대에 불과했어요. 도요토미는 도쿠가와를 변방으로 보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도쿠가와는 여기에 버려져 있던 에도 땅을 농지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천을 정비해서 제방을 쌓고 용수로까지 이제 확보를 하면서 그 결과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다음으로 가는 부유한 영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결정은 결국 이제 패착이 되고 말았죠. 그곳이 바로 에도, 지금의 도쿄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하면서 스스로 관백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요. 관백은 천황을 대신해서 정무를 총괄하는 관직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본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쇼군이 될 수는 없었어요. 출신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쇼군이 되려면 반드시 무사여야 됐었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미천한 신분이었잖아요. 대신에 천황만큼 높은 지위인 관백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곳 오사카를 통해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게 돼요. 대체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해상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거였어요. 근데 왜 오사카를 그렇게 택한 거예요? 물류가 좋습니다. 거기가 예. 일본의 중심지 교토를 잇는 물류의 거점지를 만들고자 했어요. 또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국내외의 여러 곳과 물자를 거래하는 항구 도시로 이제 성장시키게 됩니다. 상공업 중심지로 만든 그렇죠. 거네요. 그의 야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때가 바로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서 온 통신사를 통해 조정으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1590년이면 임진왜란 2년 2년 전이네요. 그렇죠. 예, 정명가도. 명나라로 가는 길에 빌려달라. 그렇죠. 조선은 일본에 복속하고 명나라를 칠 때 길 안내를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 통일을 이루자마자 전쟁을 계획한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 하나는 전국 통일 후 새로운 땅이 필요해진 영주들을 달래줄 땅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선과 명나라에서 구하려고 땅을 했던 얻어서 건가요? 나눠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쟁을 통해 명나라를 차지하고 동아시아의 해상 거점을 통한 지배를 꿈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명나라 황제는 만력제, 만력제. 이 황제 때부터 조금씩 삐걱거리고 좀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만력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왕 중에 왕이었고, 근데 재위 기간은 긴데 그 중에 30년 이상을 조정에 나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니까 이제 태만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시간에 이제 사치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데 썼고, 나라가 휘청거렸겠네요.
예, 이런 점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좀 몰랐을 이유가 없었겠죠.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명나라 황제의 무능함 그리고 오랜 기간 평화가 이어졌던 조선이 전쟁에 무감해진 시기에 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도요토미는 동아시아에 구축된 평화를 쉽게 깨버리면서 전쟁에 나설 수 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침략해볼만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승산이 거네요.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전쟁 6년 전부터 방대한 선박을 이제 건조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결과 전쟁 전까지 총 1000여 척의 병선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영지에서 세금을 거둔 돈을 더해서 유럽산 화승총과 실탄, 화약을 이제 대량으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되죠. 화승총은 점점 발달해서 과거 오다 노부나가가 운용했던 화승총 부대보다 발사했을 때 유효 사거리가 100에서 200m나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더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의 전진 기지이자 교통과 보급을 맡을 후방 기지로 kyushu 지역의 히젠 나고야성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 한반도 땅에 상륙할 수 있는 최단 경로가 바로 이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도요토미는 여기에 수십만 명의 병사를 주둔시키고 물자를 원활하게 옮길 수 있도록 도로와 다리 등 제반 시설까지 건설을 했는데요.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야 1592년 5월 2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합니다. 도요토미는 20만 명 정도의 수군과 육군을 태운 700여 척의 군선과 함께 부산으로 향해서 이제 부산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부산에 도착한 후 일본군의 대장격인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는 한성과 평양 일대로 가고요. 이 군의 대장인 가토 키요마사 군대는 함흥 쪽으로 이제 진격하는 게 목표였어요. 결국 이들의 목표는 맞아떨어졌죠. 일본군은 하루 만에 부산을 함락하고요. 한 달도 안 돼서 지금의 서울, 수도 한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도요토미는 한성을 점령했다는 보고를 받자 가신들에게 보내는 문서를 통해서 다음 정복 계획을 발표했어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보실래요? 네. 천황을 명나라 수도 베이징에서 맞이한다. 베이징 주위에 천황의 직할지를 만든다. 조선 국왕을 일본에 이동시킨다. 일본은 황족이 다스리게 한다. 모든 영주들에게는 포상으로 많은 토지를 하사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의 닝보에 주거를 마련한다. 인도 정복에 착수한다. 헉, 인도까지 생각을 했어요? 예, 당시로서는 이제 불교 이게 영향이 있어서 인도가 세계 끝 같은 느낌. 그래서 중국에 이어서 인도 정복을 하는 꿈까지 꾸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진격을 계속하면서 함경도까지 이제 진격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 왕이었던 손조는 조선과 명의 경계선인 평안북도 의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죠. 그리고 이때 선조의 두 아들인 임해군과 순하군이 이제 전쟁 중에 이제 붙잡히게 되죠. 피신하다가. 일본이 이렇게 빠르게 승기를 잡아간 이유는 바로 일본을 평정했던 그 무기. 조총. 예, 그렇죠. 화승총의 위력이었어요. 임진왜란 초기 일본의 화승총 전술에 연패를 당하던 조선은 화승총 전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거든요. 당시 화승총의 위력을 그대로 묘사한 일본군과 함께 온 포르투갈 선교사의 어떤 그 목격담이 있는데요. 조선 군사들은 반월진으로 포진해서 수가 적은 일본군을 한가운데로 몰아넣을 계획이었다. 차츰 가까이 다가오자 고니시는 신호를 하여 모든 병사들이 그들의 깃발을 올리면서 공중에 흔들어댔다. 일본군들은 특히 상대방이 취하고 있는 반월진의 양쪽 끝부분을 향해 동시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조총을 쏘아대면서 맹공격을 하였다. 수많은 사람이 일본군 손에 죽기도 하였는데 그 숫자가 가히 8,000명에 달하였다.